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2부 대중문화 바라보기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3년 대중문화의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에 이어서 도움 주실 분들 나오셨는데요. 천주교 매스컴위원회 서석희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정석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석희 선생님, 신부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대중음악 평론가이신 서정민갑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성이 같네요, 저는. 예, 같습니다. 네. 네. 네, 공통분모들이 있네요. 네, 젠더도 같습니다. 네. 저희 제작진에서 오늘 방송을 위해서 사전에 과제 하나씩 내드렸죠? 네, 어떠셨어요, 근데 그거? 과제가 있다고 하니까 역시 불편하더라고요, 마음이. 네. 결코 쉽지 열심히 않았습니다. 했습니다. 결코 안 쉬웠어요. 안 쉬우셨어요? 네. 네. 자, 어떤 숙제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문화에 대해서 10자 이내로 좀 줄여서 표현해 달라는 숙제를 내드렸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느 분 거죠? 제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라는 어떤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의 패러다임 그리고 이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SNS라고 할 수 있겠죠. SNS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네. 이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이 SNS라는 관계망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어떤 새로운 미디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 초창기에는 싸이월드라는 미니홈피가 있었어요. 네, 그거는 네. 오히려 여러 사람하고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하는 일촌 개념이 네, 있었죠. 그래가지고 저희 가족들이 일촌을 다 맺었었는데 우리 아이가 일촌을 어느 날 끊더라고요.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모 자식은 일촌이잖아요. 근데 일촌을 끊는다는 게 기분이 묘했어요. 그래서 아들 아이한테는 딸이 끊었거든요. 그래서 아들 아이한테는 네가 일촌을 끊으면 나는 용돈을 끊으리라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싸이월드가 이제 곧 문을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흐른 거기도 하죠. 이용자가 별로 네. 없어서. 네네. 네. 그러니까 사생활 노출 문제? 이런 게 네. 이제 SNS는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개방형인 이제 트위터 같은 것도 있지만 요새는 폐쇄적으로 네. 그 아는 분들끼리만 이용하는 네이버 밴드 같은 것들이 서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싸이월드의 진화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밴드가 왜 유행을 하게 됐냐면 아무래도 예를 들자면 젊은 세대는 시어머니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다 아시면 곤란하잖아요. 친구끼리 뭐 하고 놀고 있는지 그런 거 이제 친구들끼리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페이스북을 요즘 많이 하는데 페이스북에서 뭐 직장 상사가 막 친구 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정말 난감해지거든요. 부모님이 또 페이스북 친구 신청을 하면 이게 받을 수도 없고 안 받을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밴드로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뭐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던가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한정하는 그럼 그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이런 SNS에서 조용하면 그 밴드나 이렇게 카카오 뭐 이런 쪽으로 옮긴 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를 피해서 근데 이제 요새 보면 그 아무래도 20대, 30대, 10대가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고 50대, 60대는 상대적으로 이제 SNS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의외로 카카오 스토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이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어떤 발표가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순위로 보면. 네네. 저는 50대인데 제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아. 예, 그런 밴드 같은 모임으로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 뭐 다양하게 포털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술의 발전이 어떤 미디어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기에 맞춰서 자기를 끊임없이 바꿔가면서 포장하기도 하고 감추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미디어와 어떤 사람들의 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포장을 막 하면서 또 어떨 때는 감추고 싶어 하고 광고도 하고 감추고 이거 좀 양면성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인데 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어떻게 보면은 그 결국은 이
혼자서 이 SNS를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너를 필요로 하잖아요. 이렇게 네네네. 일종의 소통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많이 이렇게 발전돼 있고, 소통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분명히 여기에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소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그 가톨릭에서 꽃미니오, 그러니까 빵을 나눈다, 우리가 네네네. 친교한다라고 하는 그 꽃미니오라는 그 말에서 커뮤니케이션하는 말이 나왔고 그 소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자면 이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찰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냥 재미라고 하는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을 좀 넘어서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낯설게 본다면, 이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마냥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 물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제가 보기에 너무나 이렇게 어떤 열풍이랄까 아니면은 그 유행이랄까 이런 것처럼 이걸 마치 안 하면은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식의 어떤 그런 경향도 있지 않는가.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마침 좋은 영화 봤어요. 제가 영화 소개하게 되는데 네. 그 디스커넥트라고 하는 영화가 최근에 지금 아마 개봉된 그런 영화로 알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영화를 보면은 이 SNS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식의 이렇게 위험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3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 구성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집에서도 이렇게 대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도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혼자서 기타를 친다거나 그 SNS를 하는데, 어느 날 SNS로 온 그 어떤 그런 반응이 뭐냐면, 나는 너를 참 좋아하고 네가 연주하는 걸 참 좋아한다라고 해서 제시카라고 하는 그런 여자 이름으로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근데 이 둘이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데, 어느 날 이 제시카가 자기가 어디서 이제 찍은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누드를 보내준 거죠. 아이고. 근데 이 아이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의미에서, 보답하는 의미에서 자기 누드를 보내주겠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그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한 장난이었어요. 익명의 이름으로 장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이렇게 찍은 사진은 온 학교에 이렇게 널려지게 되고, 이렇게 그런 결과 이 아이는 자살하게 되지만 아이고. 결국 죽지는 않고 결국은 이제 식물인간이 됐다라든가, 아니면 그 가정에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남편과의 관계라든가 이게 좋지 않고, 또 아들이 뭐 죽었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그것이 공유되지 않으니까 그게 어디로 가냐면 SNS로 가서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눈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의 신용카드가, 그다음에 신상 명색이 다 이렇게 유출이 되는 바람에 돈이 이렇게 집안에 있는 돈들이 다 나가고, 그런 결과 남편하고 다시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과정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집을 나와 있는 그런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SNS를 통해서 어떤 동영상을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 소통의 부재.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가족 안에서의 일촌 관계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면서, 그렇죠. 다른 외부의 관계 안에서는 소통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한 번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뭐 어디가 옳다 안 좋다라고 하는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넌지시에 이렇게 좀 밀어내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앙인으로서 과연 이런 소통의 의미가 과연 친교의 의미에서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자고 일어나면 사실은 새로운 매체들이 생긴다 싶을 정도로 정말 새로운 바람이긴 한데, 신부님 말씀대로 온라인에서만의 소통이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또 경고도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 들어요. 네. 최근에 그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된 이제 그 이미지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분이 이제 토크를 했던 그런 건데, 학부모예요. 에미상도 받은 작가이면서 학부모인데 학교회를 갔다. 학교회를 갔는데 이제 자기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부모들이 하고 있는 게 그걸 실시간으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찍고 있다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에 올리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눈앞에서 보면 뭐 수천만 화소보다 더 잘 보이는데, 그것보다 더 좋지 않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느라고 정작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있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 영상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다고 한들 누가 그걸 끝까지 보겠냐는 거예요. 결국 자기들밖에 안 보는데, 그렇게 이제 본말이 전도되는 네네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굉장히 코믹하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작 그 앞에 그 1초만 아이 영상 올려놓고 뒤에 원숭이 똥구멍을 올려놔도 사람들은 댓글로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다 이런 안 보고. 다 올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SNS가 너무 과하게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을 좀 비판하는 얘기인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각종 SNS를 어떻게 하다 보니 다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갑자기 죽으면 이 SNS들은 다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거잖아요. 쓰레기처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 아무도 그런 건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끝없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정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지금 대책이 없는 것 같죠. 뭐 약간 다른 경우지만 올해 이맘때 제가 알던 분이 이제 세상을 떠난 분이 있는데 페이스북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을 어떤 그리워할 때 생각나는 그래서 늘 찾아가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은 해킹을 당하거나 뭐 이렇게 게시글이 막 네네. 도배로 네. 광고글 같은 게 막 올라와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그걸 손을 대지 못하니까 그쵸. 뭔가 훼손이 되고 있는데 방치되는 거죠. 그것도 좀 걱정을 해야 될 맞아요. 부분이에요. 네, 네. 저는 좀 이제 상담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관점에서 진짜 오프라인에서의 소통의 예. 중요성을 점점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숙제 해오신 분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종편 케이블의 역습이네요. 이거는 어느 분이 해오신 거죠? 네, 저죠. 아무래도 예.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2013년 그 혼란스러웠던 만큼 거기에 걸맞게 방송계도 참 시끌시끌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흐름 중에 가장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종합 편성 채널과 케이블의 역습이에요. 네. 이 종합 편성 채널이 출범한 지 2년이 됐는데요. 아무도 그렇게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물론 이제 몇 개 채널은 부진하고 몇 개 채널은 활성화돼 있지만 그런데 오히려 이 공중파가 시청률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또 창의성 또 그런 컨텐츠 면에서도 부진한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를 하나 들자면 화요일 밤에 JTBC에서 방송되는 유자식 상팔자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6%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결국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일 수도 있지만 화신이 폐지된 SBS 그런 결과를 불러왔어요. 신동엽, 김희선, 김구라 정말 최강 라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네로라는 스타들이 어린 아이들, 유자식 상팔자는 부모와 자식 간에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한테 밀린 셈이죠. 그리고 또 KBS 우리 동네 예체능도 같은 시간대에 방송되고 있는데 지금 턱밑까지 추격을 해왔습니다. 시청률이. 그리고 예, 대단한 발전이죠. 그리고 TVN에서는 꽃보다 할배를 내놔가지고 화제성으로 또 주목을 받았죠. 지금 수수방관하고 있던 그 공중파들 위기입니다. 네. 그래서 드라마의 경우는 지난해 무작식 상팔자라는 김수현 작가의 작품이 있었는데 아들 녀석들 MBC 그 시청률 동시간대 시청률을 따라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TVN에서 응답하라 1994가 네네. 나왔는데 그 1994도 지금 시청률이 연일 갱신하면서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들이 이렇게 지금 역습을 당하자 공중파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대책이 좀 더 독하게 해요. 그래서 오로라 공주라는 정말 두고 정말 놀림거리가 될 만한 지금 11명이 하차를 했거든요. 그런 기상천외한 드라마가 나왔고 또 KBS 왕관의 식구들도 좀 굉장히 막장인데도 시청률은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공중파들이 뭔가 새로운 아이템으로 참신하게 시청자들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극적이어서 일단 시청률만 잡아보려는 그런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게 문제죠. 네. 지금 드라마 말씀이 나와서 얘긴데 저는 이제 TV를 좀 잘 보진 않는데 그 드라마 내용이 아까 응답하라 1994 그런 경우도 보면 뭐 복고 바람이 좀 분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영화하고 또 드라마 쪽에서 복고 바람이 일었었는데요. 네. 드라마는 뭐 응답하라 1997도 있었고 빛과 그림자도 있었고 영화는 써니도 있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러네요. 올해도 응답하라 1994가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추억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 코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서정민갑 씨는 뭐 음악 계통에서는 음악에도 복고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불후의 명곡 같은 경우가 끊임없이 예전의 명곡들을 네. 다시 리메이크하면서 40, 50대 시청자들 사로잡고 있고요. 뭐 김광석 씨의 노래, 김현식 씨의 노래 같은 경우도 계속 다시 리메이크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가수라는 이런 네. 프로그램에서도 그 미션곡으로 예전 곡들이 끊임없이 리메이크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이고, 그럼으로써 시청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이 TV라는 매체와 가까워질 수 있는 어떤 방식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복고라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이 복고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이 가장 복고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그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이미 하느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느님부터 가야 될 몸이라고 하는 자체가 과거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서술 구조도 과거에 정말 내가 이렇게 강력하게 체험했던 하느님과의 사랑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갖다가 고백하는 형식이 또 성경이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그 성경의 서사적인 그런 부분들은 플래시백이죠. 일종의 영화라든가 드라마에서 사용하는 플래시백. 그래서 과거에 내가 정말 그분과 이렇게 지냈던 것들을 이렇게 전해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복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복고는 과거를 회상한다. 그런데 그 복고의 내용이 뭐냐?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과, 그리고 좀 더 우리를 좀 더 이렇게 복음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제 생각이죠. 사제로서. 네. 지금 신부님께서 플래시백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거 이제 심리학에서도 쓰는 용어거든요. 네. 이전에 좋았던 시절, 자기가 건강했던 시절을 다시 돌이켜 보면서 자기의 강점을 현재에서도 어떻게 잘 활용해서 더 건강하게 될 것인가 이렇게 회상하는 기법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복고가 가진 문화적인 어떤 특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다음에 재조명하고 그리고 미래를 다시 한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끔 네. 해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복고겠죠. 네. 그래서 종편의 역습 그리고 뭐 복고 바람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 다음 과제를 하신 분은 신부님이신 것 같네요. 네, 가톨릭도 느낌 아니까. 예. 네, 요즘 유행하는 어휘를 쓰셔서. 가톨릭도 못지않게 느낌 아니까. 네. 예. 그 가톨릭에서도 요즘 많은 공연들을 하게 되죠. 네, 공연 원래 이 공연 가톨릭의 공연은 중세 때에도 많이 했었죠. 전래극의 형태라든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글은 있었지만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주로 그 비주얼한 것들, 그러니까 뭐 성화라든가 뭐 연극? 그림, 그다음에 연극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의식들, 전례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연극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순환극이라든가 하는 부분들도 이제 그 일종의 그 연극 형식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요즘에 참 우리 카톨릭에서도 그런 공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마고데이라든가 마음을 주었습니다, 바보 추기경, 뭐 순례자의 노래, 사부님 내 친구 볼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뭐 그 왕 죽어가다 하는 그런 연극들을 우리 가톨릭에서 많이 이렇게 기획하고 또 주최하고 또 무대에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제가 말씀 안 드렸네. 울지마 톤즈. 그게 뮤지컬로 그렇죠. 나왔죠. 그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얻었고 또 실제로 이 뮤지컬은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 아닌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다른 뮤지컬도 또 이 뮤지컬이나 공연 뭐 연극이나
그런 공연들도 우리 신자들만 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그 외인들 그러니까 신자 아닌 다른 사람들도 굉장히 호응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어떤 그런 공연 현상들이 있죠. 가톨릭 내에서 여러 가지 공연들이 자주 이루어지는 이런 고무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선포할 것인가라고 하는 면에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했던 설득력 있게 얘기했던 그 신부님 한 분이 계셔요. 피에르 바뱅 신부님이라고 프랑스의 시청각 교리교육의 선구자시죠. 이분이 항상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어떤 용어라든가 어떤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건 좋은데 사실 가슴으로 와닿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머리보다 가슴으로 와닿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해한 내용들이라든가 어떤 지식들을 실제로 연극으로 해본다든가 뭐 영화를 만들어 본다든가 드라마를 제작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더욱 그 어떤 복음 말씀을 깊이 더 체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이 가톨릭의 공연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공연들을 무대에 올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은 굉장히 그 복음적인 관점이라든가 복음 선포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인 복음 선포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가톨릭에도 뭐 문화 매체가 날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예.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다 모아져서 네. 또 이제 또 보는 사람들이 또 관객들과 함께 서로 이렇게 반응하고 이제 다시 그 반응을 수용하면서 그러니까 상호성이라고 할까 문화 상호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호성 안에서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은 사제로서 또 이제 복음 선포를 해야 될 사목자로서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가톨릭 교회 내에서도 팟캐스트를 이용하는 신부님들도 꽤 예, 이제 늘어나고 예. 있다고 하는데 예. 신부님께서도 혹시 사용하세요? 저는 가끔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들으시기만? 예, 듣고 뭐 아이팟 직접 뭐 하시면 제가 꼭 들을 텐데. 저는 할 내용 컨텐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팟 뭐 브로드캐스팅 이게 합쳐져 가지고 지금 그 팟캐스트 아이팟과 브로드캐스팅이 합해져서 팟캐스팅 이렇게 팟캐스트 그러는데 저는 뭐 일단 저희 교구 홈페이지에서도 저희 교구에서 뭐 주교님 강론도 들을 때가 있어요. 팟캐스트로요? 팟캐스트에서 저희 이병호 주교님 강론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들은 이제는 옛날 그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메시지를 주는 쪽이 굉장히 일방적이었죠. 그죠? 거대한 조직이라든가 거대한 어떤 엘리트 집단이라든가 그리고 거기에 전문성 있는 집단들이 그냥 메시지를 주게 되면 그 메시지를 수용자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문제는 그 다음 문제겠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형적이죠. 근데 지금은 메시지를 수용자가 만들어 가지고 다시 또 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수용자가 누구고 뭐냐면 송신자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누구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거대한 조직이라든가 사회가 아니고 이제는 소수의 사람들도 언제든지 메시지를 누구에게나 띄울 수 있는 그런 말하면 주체적인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굉장히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도 교회에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복음 선포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네, 제가 아는 신부님도 상담하시는 분인데 팟캐스트 이용해서 한 10분 정도 날마다 올리고 계세요. 그 방송도 호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톨릭에서도 미디어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오늘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대중문화 바라보기 시간에 이제 미디어, 문화의 다양한 흐름과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미디어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어요? 미디어는 다 자신인 것 같아요. 이제는 늘 붙어 있고 늘 자기를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자기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미디어는 나 자신이다. 네. 선생님께서는? 저는 미디어는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나이가 들면서 점점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양날의 검이다. 신부님께서는? 처음 미디어는 지금까지 제가 쭉 말해왔던 맥락 안에서 말씀을 드리자 보면 미디어는 교회다. 교회 자체가 미디어죠.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미디어는 중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을 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해야 되니까 미디어는 교회다. 네, 지금까지 가톨릭 미디어를 말하다 대중문화 바라보기로 오늘은 문화
미디어의 다양한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